오늘 시각적 이미지를 제시하고 주관적 감정을 최대한 배제한 이미지점 시 두 편, 토마스 어니스트 휴머의 가을과 우리나라 정지용의 이행시 겨울을 놓고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싫어하는 인생 공부, 송기복의 서정시 비평. 안녕하십니까, 송희복입니다. 오늘은 토마스 어니스트 흉의 가을과 정지용의 겨울을 놓고 여러분과 함께 비교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두 편의 시 낭독을 들어보시죠. Autumn, Thomas Ernest Hume. A touch of cold in the autumn night, I walked abroad and saw the ruddy moon lean over a hedge like a red-faced farmer. I did not stop to speak, but nodded, and round about were the wistful stars, with white faces like town children. 겨울, 정지용. 빗방울 내리다 누리 알로 굴러 한밤중 잉크빛 바다를 건너다. 먼저 공부하기 전에 이미지점이라고 하는 문학 용어에 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미지점이란 말은 이미지에서 온 말인데요. 이 말은 멀리 라틴어 이마고에서 온 말입니다. 이마고는 라틴어로 데드 마스크를 뜻하는 용어입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옛날에 먼 옛날에는 사진이 없었으니까 죽은 사람을 그리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간하기 직전에 죽은 이의 얼굴을 이렇게 본을 떱니다. 석고 같은 것을 얹어서 얼굴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남깁니다. 이걸 데드 마스크라고 하는데요. 이 데드 마스크를 뜻하는 이마고에서 오늘날 이미지란 말로 바뀌었습니다. 요즘은 이마고가 지금도 살아남아서 현대 정신분석학의 용어로 서 있는 말입니다. 이마고 관계 치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술, 문학과 예술에서 이마고란 말은 사라지고 이미지가 남았는데, 이미지가 뭐냐? 본래의 상, 그러니까 원상에 대한 본뜬상, 그러니까 모상, 원상에 대한 모상을 이미지라 하고, 원상이라고 하는 본래상은 사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물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물상이라고 하죠. 물상에 대한 심상, 마음으로 이렇게 투영되는 그림자와 같은 것, 이것을 한자어로 심상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미지를 심상이란 말로 주로 번역해서 사용합니다. 물상은 원상이고 심상은 모상이다, 본뜬상이다. 멀리 로마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죽은 이를 그리워하기 위해서 마지막 입간전에 뜬 데드 마스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1909년에서 1917년, 약 10년이 안 되죠. 20세기 초반에 영국의 시인들이 이미지를 표방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토마스 어니스트 휴음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T.E. 휴음으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에즈라 파운더, 그 사람도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한 사람은 에이미 로웰. 주로 요 세 사람이 주축이 되어서 단기간에 시 운동을 벌였습니다. 이것을 이미지점 운동이라고 하고, 이 시인들을 이미지스트라고 하는데, 이미지점 시의 시적 경향이 대체로 어떠냐? 이미지라는 말을 썼으니까 이미지를 제시하는데, 이미지가 심성 아닙니까? 감각적인 것입니다. 5가지 감각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5가지 감각이 있습니다. 5가지 감각을, 초월한 감각을 제6감, 식스센스라고 해요. 그것은 초감각이라고 하죠. 이 5가지 감각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감각을 이미지스트들은 시각으로 본 겁니다. 시를 통해서 시각적 이미지를 제시하고, 19세기에
그 지배적인 시 운동이었던 낭만주의와 상징주의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뭐랄까 주관적 감정을 최대한 배제하고 있는 그대로 눈에 보이는 그대로 시를 쓰는 겁니다. 정확한 언어를 구사하고 새로운 리듬을 제시하는 걸 추구하는 걸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미지점 시 내지는 이미지점 시 운동이라고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표현을 해요. 조각적인 엄격성과 순수한 장인 정신 뭐 이렇게 이미지점 시를 개념화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어떻습니까? 1909년에서 1917년은 바로 1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해고 이 해에 가장 중심 인물이었던 토마스 어니스트 휴미 전사를 합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에 요절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 1920년대에 와서 영국의 T.S. 엘리어트, I.A. 리차즈 그리고 1930년대 미국의 뉴 크리틱스 그러니까 신비평가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 이미지점 시를 옹호하면서 받아들이고 또 이렇게 이론적으로 자꾸 첨가되어 갑니다. 20년대 첨가되고 30년대 첨가돼서 좀 더 폭넓은 개념으로 주지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지점은 요만큼 하다 하면 주지주의는 조금 더 폭이 넓은 개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지점과 주지주의를 같은 개념으로 보기도 합니다만 엄격하게 따지면 이미지점에서 시작되어서 이것이 자꾸 객관적 상관물, 몰 개성론 좀 어려운 말들입니다만 문명 비판 이런 개념들이 덧붙여지면서 이미지점에서 덧붙여지면서 조금 강력화된 주지주의 문학 내지는 문학 이론으로 이렇게 확장되어 갑니다. 이것이 몰개성이라고 그러셨는데 자, 몰개성론이라고 하는데 이건 T.S. 엘리어트가 한 말인데 바로 오늘 공부할 시하고도 아주 그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념입니다. 몰개성이라고 하는 것은 개성 죽이기입니다. 개성 죽이. 몰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없애다 이런 뜻이거든요. 개성을 죽이는 이론, 몰개성론. 그러니까 이 말은 개성을 가장 강조하는 문해사조가 뭐냐? 낭만주의거든요. 그러니까 낭만주의 죽이기, 주관적 감정을 배제시키기 이런 것이 몰개성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토마스 어니스트 휴먼 젊은 날에 전사 다시 말해서 요절을 했기 때문에 많은 양의 작품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정확한 정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시 5편 남겼다 해요. 대신에 산문을 많이 남기고 비평문을 많이 남기고 또 철학적 에세이를 좀 많이 남겨가지고 이것을 한때 묶어서 책 한 권으로 사색이라고 하는 책 한 권으로 1923년인가 이렇게 유고집으로 나온 바가 있는데 명저입니다. 시는 5편인가 알고 있어요. 이 5편 다 또 이제 그런데 또 명시고 이 오늘 공부한 휴머의 가을은 이미지점 시의 텍스트다. 모범적 텍스트다. 전범이 되는 텍스트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T.S. 엘리어트는 영어로 쓰여지는 가장 대표적인 현대시다. 뭐 이런 극찬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아까 영어로 낭독을 들어봤는데 우리말로 그러니까 T.S. 엘리어트가 이 휴메 시를 이 시를 보고 그렇게 얘기했다. 예, 그렇죠. 아주 극찬을 했습니다. 영어로 쓰인 현대시로서는 뭐 최고 작품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극찬을 했습니다. 이미지점은 단기간 10년도 안 되는 단기간에 안에 그 반짝인 하나의 뭐랄까 사조라 할까 운동이랄까 예술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뒤에 후속적인 어떤 옹호가 계속 있어 온 거예요. 한 1930년대까지. 이미지점은 우리나라 1930년대에 또 많이 이제 수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나라의 그 1930년대 시인 중에서 이미지점 영향을 받은 시인이라고 보는 사람이 정지용, 김기림, 김강균, 장서언 요 한 4사람 정도입니다. 제일 앞에 놓이는 사람이 정지용인데 정지용은 많은 산문과 비평을 남겼지만 한마디도 시각적인 거, 무슨 주지적인 거, 이미지 이런 말 한 번도 사용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는 그 굉장히 이미지점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김기림과 김기림은 이론적이고 실천적인 그러니까 시 창작과 시 비평 같이 안에 이렇게 이미지 지점과 주지주의
안에 좀 뭐 이렇게 보여주는데 정지용과 다르게 적극적으로 제시합니다. 정지용은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시 한 편만, 시 창작에만 두고 볼 때는 가장 대표적인 이미지스트라 하면 우리나라에서 김강균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과거에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많이 실렸습니다. 김강균 씨가요. 그러면 흉의 가을을 보면 시인의 주관적 감정을 최대한 배제하고 있습니다. 대상, 즉 산물을 객관적인 존재상을 마침 있는 그대로 그림처럼 이렇게 제시하고 있죠. 이 그림처럼 제시한다 하는 것이 바로 이미지고, 더 정확하게 한다면 시각적 이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적 화자는 가을밤의 냉기를 감촉하고 있습니다. A touch of cold라고 했으니까요. 자, 그러면서 시상을 제기하는데 시적 화자가 밤 산책을 하고 있네요. 말하기 위해 멈춘 건 아니지만 혼자서 멈춰서서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말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고개만 주워거리고 있습니다. 고개만 끄덕이고 있습니다. 그 최대한 말을 아끼겠다 하는 어떤 최대한 감정을 절제하겠다 하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리고 달과 별을 대조적으로 비교하고 있어요. 대조하고 있습니다. 달은 붉은 달, 붉으스레한 달인데 뭐가 같은 시골 농부와 같은 농부의 얼굴처럼 된 달은, 우리 지난번에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로르카의 기사의 노래에 나오는 블러드문, 어두운 계기일식의 어두운 달이 바로 붉은 달입니다. 적월, 과학적으로는 천문 현상으로는 적월 현상이라고 하죠. 지금 이 로르카의 기사의 노래도 블러드문 현상을 보여주지만 여기도 그렇게 나오고 있네요. 달은 어둡고 별은 밝다. 분명한 어떤 색채감과 명암의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불구스레한 농부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하면 평소에 햇빛을 많이 받기 때문에 걸어서 불구스레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달도 불구스레하거든요. 붉은 달이거든요. 붉은 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운 달을 의미합니다. 계기일식으로 인한 어두운 달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두운 달 주변에 있는 별들은 도해지 아이들처럼 하얀 얼굴 혹은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다. 하얀 얼굴, 빛나는 얼굴, 밝은 별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위스트풀, 이것은 애석해하는, 생각이 잠겨있는, 동경하는, 탐내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러 가지 기존 역본을 참고해 보니까 애석해하는 뜻은 아니고요. 생각에 잠겨있다. 도해지, 얼굴이 하얀 도해지 아이들이 생각에 잠겨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문학자들의 해석이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달이 어둡던 별이 빛나던 간에 개의치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서 사물에 대한, 대상에 대한 사물의 거리를 냉정하게 유지하고 있다. 이것이 이미지점 시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물, 즉 말해서 대상입니다. 사물과의 거리를 일정하게 객관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 이미지점 시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정지용의 이행시 겨울을 볼까요? 정지용 시 중에서 가장 짧은 시입니다. 이 시는 겨울은. 빗방울 내리다 누리알로 굴러, 원문에는 구얼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의 규범 문법 표기법에 맞춰서 굴러라고 했습니다. 구얼러가 더 의미가 있고 다른 가치가 엿보인다면 그대로 구얼러를 써야 되는데 그런 느낌이 없어서 굴러라고 했습니다. 한밤중 잉크빛 바다를 건너다, 아주 짧은 내용의 시인데요. 원문에 보면 저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윤동주의 동시를 강의할 때 한번 말한 바 있습니다. 윤동주의 동시 제목도 겨을이거든요. 지금 여기 정지용 시도 겨을이라고 되어 있고 겨울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제가 여기에 가지고 있는 요 정도 위치에 많은 암의 고사전들이 있습니다. 두껍고 한 대여섯 종류의 고사전, 또 중세사전 이런 것이 있어서 찾아보니까 겨울은
우리 고유에 등재가 안 됐어요. 그 겨울이란 말은 우리 조상들이 안 썼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지용, 윤동주까지도 겨울을 겨울로 썼다. 그러면 그게 겨울에서 언제부터 겨울로 됐을까요? 해방 직후로 보입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 까닭은 혹시 왜 그게 을이 울로 됐는지 그런 국어학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혹시 쓰거나 그런 건 없나요? 그런 걸 전혀 본 일이 없고요. 가을, 겨울 이렇게 썼는데요. 가을, 겨울 이거 조금 특화시키기 위해서 발음을 이화 현상이 아닐까요? 동화가 있고 우리 어문 현상에는 이화가 있는데 어떤 것은 동화 하려 하고 닮으려 하고 어떤 것은 달라지려고 하거든요. 가을, 겨울 이 같으니까 조금 다르게 하자 해서 겨울이 겨울로 되지 않느냐. 그 시점은 제가 보기에는 해방 직후라고 봅니다. 그러면 정지용과 윤동주가 활동했던 1930년대 40년대는 일반인들은 겨울 함께 썼던 것 같아요. 함께 쓰다가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퇴출되고 하나만 남게 되어서 겨울로 정착되었다. 여기 대한 내가 무슨 글이나 논문 한 번도 본 일이 없습니다. 앞으로 누군가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서 바다를 건너는 주체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바다를 건너는. 고민을 안 해보면은 반드시 시적하자입니다. 나는입니다. 나는 한밤중 인커피 바다를 건너다 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나는 그게 아니고 이 제목이 겨울인 이유가 뭐냐 말입니다. 겨울이 주체가 된다. 겨울이 한밤중 인커피 바다를 건너다. 건넜다. 이런 뜻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겨울이 제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건너다의 주체는 나가 아니라 시적 화자인 나가 아니라 겨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야 제목의 정당성이 확보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겨울은 빗방울로 내리다가 겨울이 빗방울로 내리다가 누리알은 거의 안 쓰는 말인데 다른 시에서 누리를 우박이란 말을 갖다가 이렇게 썼거든요. 이렇게 똑같은 단어가 작품인데 발표를 새로 했을 때 정지용이 한쪽은 누리라고 하고 한쪽은 우박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같은 개념이란 뜻입니다. 누리알, 즉 우박알입니다. 우박알로 굴러가면서 인커피 바다를 걷는다. 겨울은 빗방울로 내리다가 분명히 시각적으로 선명하지 않습니까? 누리알로, 즉 우박알로 돌돌돌돌 이렇게 구르면서 인커피 같은 바다를 걷는다. 이런 해석인데 이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의미가 굉장히 불연속적입니다. 왜 안에 빗방울로 내려다가 우박알로 안에 굴러가느냐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인과관계가 없고 또 우박알로 구르면서 바다를 걷는 거 이것도 얼핏 보기에 인과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과관계가 없는 것을 우리는 의미의 불연속성이라고 하는데 의미의 불연속성, 다시 말하면 난해성입니다. 해석하기 어려운 걸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미루어 보자면 이미지점 시라기보다는 차라리 초현실주의 시에 가깝다고 봐야 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바다를 걷는 게 아니고 겨울이 바다를 걷는다고 보고 이때 정확하게 말하면 겨울은 겨울이라기보다는 겨울나기가 아니냐. 겨울은 하나의 추상적인 개념이지만 겨울나기라고 한다 하면 뭔가 모르게 시간적 추이를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시간화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겨울은 겨울나기, 겨울을 보내는 것. 겨울을 마치 배가 바다를 건너듯이 건너가는 것. 그러니까 겨울나기가 되겠죠. 에즈라 파운드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미지가 뭐냐? 이미지는 어떠한 의식이냐? 갑자기 일어난 자유의 의식, 시간의 한계를 벗어나는 의식, 이것을 에즈라 파운드는 이미지라고 했거든요. 이미지를 하나의 의식이라고 봤습니다. 무의식이 있고 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의 한계를 벗어나는 의식. 겨울이 인커피 바다를 걷는다 하는 것은 시간의 한계를 벗어나는 의식인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간을 공간화 시키는 것이 이미지다. 공간화한다는 것이 바로 시각화한다는 것이거든요. 공간화함으로써 시각적 심상, 시각적 이미지가 바로 꿈틀대는 여지나 여백을 남기게 된다. 이 짧은 두 줄의 시 속에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렇게 많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겨울이 1930년에 발표된 시인데 1931년 그 이듬해에 유리창을 또 발표합니다. 유리창 유명한 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1이 있고 2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유리창은 유리창 1입니다. 유리창 2에 보면 니리알은 그러니까 우박알은 작은 전기선에 흔들리는 유리창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박알은 작은 전기선을 이것을 밀어본다면 작은 전기선에 박혀 있는 객실의 유리창을 뜻한다. 우박알이 굴러간다 하는 것은 바로 작은 전기선의 그 창틀, 동그란 창틀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바다를 지나간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다른 시를 통해서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우박알은 유리창이요, 바로 객실과 바다, 자아와 세계를 구분하는 경계의 창틀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시각적인 이미지를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박알은 배의 동그란 유리창이다. 우박알을 굴러서 잉커빛 바다를 지나간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야 되지 않겠느냐. 굉장히 엄격한 좀 조각 같은 작품, 정지용의 시적 장인 정신이 물씬 배어나는 작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시각적 이미지를 제시하고 주관적 감정을 최대한 배제한 이미지점 시 2편, 영국의 전범 토마스 어니스트 휴머의 가을과 우리나라 정지용의 이행시 겨울을 놓고 비교해서 전범을 일반 사람은 거의 안 쓰는 말이거든요. 그냥 우리 모범적인 텍스트도 일반 사람은 안 쓰는 말이에요. 전범 많이 일반 씁니다. 사람은 거의 안 쓰는 말인데 그거를 그냥 일반 사람이 들을 수 있게 금방 알 수 있는 말로 바뀌면 뭐가 될까요? 텍스트도 일반 사람은 안 쓰는 말이에요. 대표적인 작품 전자가 바로 책이란 뜻이거든요. 중국에서 먼 옛날에 상고시대 때부터 써온 말입니다. 전자가 고전할 때 전자거든요. 범하는 것은 모범할 때 범자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전형적인 작품이다. 상징주의의 전범하면 보들레르의 시가 상징주의의 어떠한 특정의 시가 상징주의의 대표적인 작품이다. 이 대표적인 작품이 전범이에요. 일반인들은 안 쓰지만 연구자들은 아주 많이 쓰는 말입니다. 될 수 있으면 그런 말 안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휴머의 가을이 언제 발표되느냐 백방으로 알아봤지만 그냥 노트 같은데 서여진 것이 유작으로 남은 것 같아요. 발표 연대는 미상입니다. 그러니까 1917년 이전이다. 17년에 돌아갔었으니까 이 양반이. 그러니까 한 1915년에 썼다고 합시다. 노트에다가. 정지용은 겨울은 1930년이니까 한 15년 정도의 시간적 격차가 나는 작품이다. 두 작품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여러분을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Autumn, Thomas Ernest Hume. A touch of cold in the autumn night, I walked abroad and saw the ruddy moon lean over a hedge like a red-faced farmer. I did not stop to speak, but nodded, and round about were the wistful stars with white faces like town children. 겨울, 정지용. 빗방울 내리다 누리알로 굴러 한밤중 잉크빛 바다를 건너다